예, 대표님, 아무래도 이게 좀 시황이 올해 들어서 좋은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그렇죠. 시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안 좋죠. 네. 저도 그 감정 정도는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느끼고 있고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주식을 좀 오래 해보니까 그건 있어요. 이 주식의 정점은 못 맞춰요. 이 사람의 광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지 절대 모르기 때문에 이 자산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끝도 한도 없이 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가가 비싸서 이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좀 더 못 맞추는 편이고, 근데 이 너무 많이 하락해 있을 때는 좀 광기보다는 합리성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자산들, 조금 냉철하고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지금 정도면 샀을 때 나한테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충분히 주겠다라고 하면 저점은 형성되고, 그래서 약세장이 어느 정도 싸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 개별 기업 투자하는 본질가치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세장의 끝 무렵에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주식은 사도 좋겠다.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항상 이 말씀 드리고 나서 덧붙이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평안할 때는 완전 저점은 아니었어요. 항상 제가 현금을 다 쓰고 와, 이제 진짜 바닥 아니면 나도 큰일 난다 라고 할 때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한 10% 더 빠지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아직도 현금을 20%나 가지고 있어요. 다 쓰지 않았어요. 그의 얘기는 지금 샀을 때 한 6개월 후, 1년 후에 보면은 잃을 정도는 아니나 오늘이 저점이냐 또는 코스피 2500이 무조건 지켜질 거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웅달책방 채널뿐만 아니라 다음에 저를 언젠가 만나게 되었을 때 김현준이가 뭔가 되게 다급해 보이고 네. 공포에 질려 보이고 이제는 더 이상 모르겠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때가 저점일 겁니다. 그때 현금을 다 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현금 다 쓰고 나면 올라가기만을 빌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더 불안해지고, 보통은 그것보다 저희보다 훨씬 더 현명한 자금들이 뒤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요, 그 20%를 다 쓰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러면 좋아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네, 상대적으로 저희가 현금이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하면 저희의 수익률 순위는 막 떨어질 거예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수익률 순위가 꽤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덜 깨졌기 때문에. 근데 덜 깨졌다는 건 오를 때 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래도 오르는 게 낫습니다. 네, 저도. 수익률이 꼴찌인지언정 플러스인 게 낫지, 수익률 1등인데 저희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막 뭐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뭐 경기 침체냐 아니냐, 막 그리고 인플레이션, 뭐 환율 막 이런 것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나냐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매크로 같은 것들은 예전에 제가 김현준 대표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많이 그 의사결정에 반영은 안 한다고 들었었는데 지금도 좀 유효하신가요? 맞아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서 투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뭐 이럴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언제 끝날지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 얘기는 마치 방정식인데 항이 3개인데 인수가 2개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없어서 어차피 풀 수 없는 방정식이나 똑같아요. 그거는 풀지 않는 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더 쏟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수능 문제를 풀러 들어갔어요. 근데 한 문제가 오류야. 근데 안 풀려. 근데 그게 1번 문제야. 그럼 거기에만 시간 쏟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모를 수 있으니까 넘기고 나머지의 시간을 쫙 쏟아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저희는 거시경제를 잘 안 보려고 하는 편이고, 다만 이렇게는 해석을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뭐 이런 문제가 현재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가. 지금 사람들이 되게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 이슈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보면 돼요.
오히려 문제가 될 거는 모르는 이슈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해당 이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만약에 올라서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올라갈까는 모르는데 어차피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치면 그러면 곡물가가 떨어지면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괜찮아질 수 있는 회사들은 더 악화된다고 해서 주가가 더 떨어지진 않지만 운 좋게 반전된다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단도 투자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잃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면 오르는, 저희는 그런 쪽에 투자하기 위해서 거시경제를 조금 이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락했을 때 합리적으로 냉철함을 발휘해서 싸다고 판단이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는 사고 보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식을 저희는 사고 있는 편이고 하지만 오르면 조금밖에 못 샀는데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정도만 먹지 뭐 이거고 더 떨어지면 그래 조금 더 사지 뭐 이런 정도 하는 그 포트폴리오 대응의 관점에서도 좀 서로 마음이 편한 그런 쪽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현금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 20%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뭐 경기 침체, 진짜 환율 이런 것들은 정말 모든 미디어에서 하루에 몇 번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외에도 또 지금 불확실성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0%의 버퍼는 남겨놨다. 그렇죠. 지금이 진짜 불확실하기는 한 건가요? 그 과거랑 좀 비교했을 때.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 만약에 엄청난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했다면 현금을 다 소진했을 거예요, 저희가. 그게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뭔가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항상.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모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번 시기가 지나간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기 순환이다. 경기 순환은 항상 있는 거예요.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이른바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가 갑자기 퍼질 것 같은 거,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니 시진핑 주석이랑 싸운다는 거, 이런 건 아무도 예측 못한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오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혹시 그 지수가 지금 뭐 한 2,400대라고 하면 혹시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디까지 떨어지면 20%를 다 늘 것이다 막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세요? 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대응의 차원에서 20%를 남겨놓는 거지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면 저희가 현금 100이겠죠. 그건 모르는 영역이니까 저희는 평시에 20%를 갖고 있어요, 항상. 아주 안 좋으면 40%를 갖고 있고 정말 좋으면 0인데 그러니까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죄송스럽지만 이 주식시장의 구력이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30% 정도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 정말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려면요. 코로나 때 기억나실 거예요. 혹시 주식을 그때 안 하셨더라도 금방 찾아보면 2년 전이니까 나오죠. 그때 아마 주식시장이 2,800부터 1,400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그 전에 서브프라임 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2,000부터 800까지 떨어졌어요. 2,200인가부터.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이상 나왔어요. 근데 지금 30% 떨어진 것은 한 3년에 한 번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고점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작년 고점 뭐 3,300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30%지. 그게 사실은 2,000부터 3,300까지 가는데 1년밖에 안 걸렸는데 고점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뭐 아주 큰 위기 상황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 아까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투자를 하셔서 그 963%의 수익률을 거두신 거잖아요. 그때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 하고 직후가요. 2008년이니까. 그게 이제 코스피는 다 회복한 이후예요. 2009년 중순부터 제가 그 6월 달 레코드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2009년 2월인가가 저점이었고요. 6월에는 거의 코스피가 2000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다 회복한 다음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10배 수익률이 나는 동안 10배 넘게 나는 동안 코스피는 크게 보면 50% 올랐어요.
작게 보면 하나도 안 오른 거. 이때 책에 보니까 그 글로벌 금융위기의 추억이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위기는 맷집과 생각을 키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 이때의 교훈으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처음 이렇게 하락장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한번 용기의 말씀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언제든지 주가는 떨어질 수 있는데 반대로 언제든지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갑니다.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니까 이제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다만 그게 정말 공포를 이긴 다음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몰빵해야지, 빚내서 투자해야지, 그런 사람들을 다 욕보이고 난 뒤에야 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아직 초보이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고 조금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때이고, 그 다음 위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봐야지 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위로라고 할 것도 없고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서 저는 평안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처음 보기 때문에, 하락들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의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 이 금융위기, 약세장 이런 게 한 번 오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전 고점보다 더 올라가게 돼요. 항상 주식시장이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번의 주도주였던 거는 위기 이후에 다음 주도주가 되진 않았어요. 뭐 과거에 그랬다고 미래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역사, 통계, 평균 회귀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06년, 7년, 8년까지 고점을 만들었던 거는 조선, 철강, 화학 막 이런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2009년부터 10년, 11년까지 올라갔던 것은 말하자면 차화정이었어요. 차화정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남유럽 재정위기 와가지고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2015년 고점을 만든 것은 말하자면 화장품, 게임, 바이오와 같은 중소형주, 중국인 소비주 그런 거였어요. 그게 깨진 다음에 2017년, 18년에 주도주를 만들었던 것은 삼성전자였어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오고 나서 다시 코로나 때 주가 올랐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빅테크들, 소프트웨어 플랫폼들 올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올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 전번의 주도주였던 거는 다음번의 주도주일 가능성은 낮은데, 일반적으로 투자를 짧게 하신 분들은 상승장 한 번, 하락장 한 번밖에 못 봤기 때문에 고점 대비 이거 많이 떨어졌으니까 나는 이거 사야 돼. 이거는 그 전까지는 계속 오르기만 했어. 계속 오르기만 했어는 그 전 상승장의 얘기인 것이고, 다시 한번 그 전에 순환까지 본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주도주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인터넷 플랫폼은 아닐 것이다. 는 생각을 해요. 속어법으로 아닐 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되는 것보단 다른 곳에서 되는 게 확률이 높잖아요. 말하자면 업종이 한 20개로 우리나라는 나누는데 꼭 20개 중에 인터넷 플랫폼만 하나 쥐고 있으면 20분의 19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20분의 19에서 주도주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찾는 게 더 나으니까 그쪽 분야에서 찾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인터넷 플랫폼 이쪽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그렇죠. 같은 경우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근데 만약에 다음 주도주가 아니면 네. 반등이 약간 세지가 않다고 하면 네. 힘들어하시는 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거랑 왜 저는 인생을 같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장 주식의 장점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지만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오른 만큼 떨어진 거지, 얘네가 정말 많이 떨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저평가냐. 그렇다면 저희도 살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브랜드 가치가 있고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이라서 훌륭한 인재들이 모이고 플랫폼 특성상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면, 근데 너무 싸다 라면 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본질 가치 대비 너무 싸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왈가왈부가 있는 것 같고, 그냥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거죠. 하락률이.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조선 섹터가 부자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지금 한 50대 이상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 중에, 부자가 되신 분들 중에 현대중공업 안 사본 분이 없을 거예요. 그게 거의 20배 올랐거든요. 한 5, 6년 동안. 와.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13년 지났어요. 그때 시가총액을 한 번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 고점을 2015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단 한 번도 회복한 적이 없어요. 컴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너즈 워 때 시가총액을 지금 회복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회복하지 않는다, 회복한다라는 거를 제가 말할 수는 없는 건 저는 카카오 네이버를 잘 분석하진 않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게 오른다고 보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그게 카카오 네이버가 빠졌다 해도 퍼가 40인가 뭐 이 정도라고 네. 했던 것 같은데 구글을 보니까 20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있으면은 사실 진짜 이게 많이 빠졌지만 과연 싼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두부 한 모를 사러 갔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지만 두부 한 모가 100만 원이 됐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냐면 두부를 사람들이 다 살 거예요. 왜냐면 110만 원, 120만 원 될 것 같거든. 그게 튤립 투기와 같은 일이고. 근데 만약에 100만 원이 됐다가 다시 10만 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10분의 1 토막 났잖아요. 너무 싸잖아요. 근데 두부가 싸냐? 한우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면 두부를 안 살 거 아니에요. 내가 본능적으로 두부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주는 이 건강과 단백질의 양이 어느 정도라는 이제 가치 분석이 끝난 거죠, 머릿속으로. 근데 한우보다 그렇게 같은 가격이면 난 한우로 먹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카카오 네이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100만 원 됐다가 10만 원 되면 너무 싸. 무조건 다시 100만 원 돼야 돼. 두부가 10만 원인데 무조건 100만 원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그 다음번 주도주를 대표님께서 알려주시면 좋은데 말씀 잘 안 하실 것 같고. 아니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네, 그거는 답변 가능하실까요? 싸 보이는 거. 싸 보이는 거. 싸 보이는 거는 이 PER, PBR에서 싸 보이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익이 늘어날 걸 기준으로는 싸 보이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재료 많이 쓰는 회사들 아니면 이 운반비가 많이 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제계를 지배하고 있는 화두가 인플레이션인데 제가 인플레이션은 경기 순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언젠간 인플레이션은 끝나요. 끝나고 나면 다시 원자재 가격이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비해서 떨어지는 일이 분명히 오거든요. 지금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원재료 값이 너무 비싸서 힘든데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은 지금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그렇죠. 지금 빠져 있는데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 빠지는 것처럼 주가가 오르겠죠. 반대로. 지금 원자재 가격 올라서 주가가 떨어지는 회사들 중에. 그런 회사들은 이 일반적인 PER, PBR 밸류에이션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막 큰 적자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것 같을 거야 아마. 이 적자가 몇 년만 지속되면 부채가 엄청 늘어나고 부도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또 역사 속에서 보면 꾸준한 수요가 있었던 그런 제품군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품 많이 팔려. 근데 원자력 가격이 오르고 운반비가 오르면 힘들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그게 떨어지면 되게 좋았다. 그걸 조금 뭐 어려운 말로 경기 순환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주식들 중에 일부는 지금 상당히 좋아 보이고 또 반대로 그런 쪽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번 회사 원재료 값이 막 올랐더니 그 원재료가 제품인 회사들 있잖아요. 뭐 곡물을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철강을 직접 한다든지 이런 회사 지금 돈 너무 많이 벌었어. 해운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운임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돈을 뭐 벌어서 주체를 못해. 이런 회사들은 반드시 다시 돈을 좀 덜 버는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런 쪽은 저는 싸 보이는 회사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과 이 배치되는 것 같아서 혼란을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많이 떨어진 이 IT 플랫폼 회사들 중에서 본질 가치 대비 싼 회사들도 일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회사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꾸준히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회사들 중에서 와 이거는 무조건 IT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개차반을 만들어 놓나 주가를? 근데 이 회사는 그 정도로 고평가돼 있지 않고 꾸준히 돈을 벌 것 같은데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양쪽으로 좀 뭐 말하자면 바벨 전략 같이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이클이 있는 회사들도 투자하는 한편 좀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하지만 앞으로도 정말 코로나가 끝나도 꾸준한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뭔가 가속화되는 그런 삶의 변화
가져가는 회사들은 여전히 지금 발굴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업을 이제 발굴하셔서 네. 돈을 투자를 하면은요. 네.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를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재라든지 이런 운반비에 부담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한 1년 이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저희의 이 핵심 역량을 가진 업종들,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메가트렌드 속에서 돈을 버는 그런 회사들은 3년 이상 투자를 희망해요. 근데 그것도 1년 이내 파는 경우가 많은 게 주가가 빨리 오르면 저희는 돈 버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이걸 갖고 있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오해를 해가지고 무조건 보유를 오래 해야 돼. 그게 금과 옥조같이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3년을 예측했지만 1년 내에 그만큼의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더 불확실한 영역 속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좀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싸지면 또 산다든지. 그래서 저희는 사실 꾸준히 실적과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을 투자해 놨다면 마음이 편하죠. 평생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주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변동폭이 커서 어쩔 수 없이 팔고 또 다른 주식을 사고 또 싸지면 다시 샀다가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었으면 그걸 100% 소유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저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때까지는 이런 1년 단위, 2년 단위의 트레이딩을 계속 해야 돼요. 그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 국민주 삼성전자. 네네.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반등을 할 때 아무래도 네. 지수가 네. 지금 30% 정도 고점 대비 빠졌는데 네. 올라가려고 하면 그런 좀 대형주가 끌어줘야 되는 네. 측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니어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는데 왜 좋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저는 장이 싸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은 올라야 돼요. 올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플랫폼은 좀 안 좋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 뭐가 남았냐. 그럼 반도체 하드웨어, 그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게 올라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건 제가 또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분위기상. 그럼 그거 빼고 지수가 오르려면 결국에 삼성전자, 현대차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보고 투자를 할 때 하나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 D램 가격 하나만 볼 것 같아요. 저는. 그 D램 반도체가 꾸준히 팔리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팔릴 건데 핵심은 D램 가격이거든요. 아무리 많이 팔려도 D램 가격이 싸면 삼성전자는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지금 D램 가격이 그럼 싸냐 비싸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봐라. 그럼 전 싼 쪽인 것 같거든요. 그게 비싼 쪽이라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이익을 내면서 이 이익을 계속 취하기 위해서 공장도 막 신설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공장 지으려고 했던 것도 좀 보류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서로 어렵다고 하고 있고 반도체 안 쓰이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계속 안 좋을 거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경기 순환을 하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을 때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 그건 유지할 수 있는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이 설비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연구개발을 한쪽이 계속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잘 아시다시피 그 분야 세계 1등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이상하다. 오르면 당연히 코스피가 같이 오를 것이다 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이거 박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한 1년 6개월 전쯤에 제가 대표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네.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군. 다행입니다. 기가 막히게 다행이에요.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 네. 그때 이제 옹 이사님을 만난 시점이 그랬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그때 사지 말라고. 말 잘했네요.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썸네일로 좀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네. 좋다고 보시니까 약간 네. 소름 돋았어요. 약간 그 첫 말씀 딱 하는데. 그랬군요. 네, 약간 소름 돋았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지금 D램 가격이 좀 낮다라는 거는 네. 시장에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사이클이 길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오해하셨던 게 반도체는 평생 갈 거다. 그 슈퍼사이클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점점 반도체가 쓰이는 데가 많아지고 인터넷 오브 띵스 해가지고 이제 모든 데다 다 쓰일 거니까 앞으로 반도체가 불황을 겪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많이 쓰여도 많은 생산량을 가지면 그 제품의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삼성전자 같이 세계 굴지의 회사가 정확히 예측을 못하냐.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공장 짓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인데 앞으로 3년 후를 예측해서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3년 후에 지금보다 많이 쓰이겠지. 근데 100개가 더 쓰일지 1000개가 더 쓰일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공장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맞았으면 좋은데 조금 더 많이 증설을 하다 보니까 또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도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조금 더 희망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사라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반드시 지금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팔면 안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알아서 정말 훌륭하게 사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주식을 지금 사야 될 때입니다라고 했는데 가지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했는데 진짜 이상한 거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시장 ETF라든지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제가 걱정할 게 별로 없죠. 계좌를 열어봤는데 파란색 불이 많은데 네. 좀 진짜 이런 주식을 왜 샀냐, 왜 샀나 이런 생각이 드는 주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땐 과감하게 손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그런 거 손절하고 뭐 삼성전자 같은 조금 이렇게 다 그리고 또 다음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주식을 공부해서 과감하게 거기다가 넣는 거. 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지금 있지만 그게 또 보전이 되고 그 이상으로 상승하고.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대표님 그러면 또 책에 목차에 보니까 텐베거를 찾는 법이 있더라고요. 네. 너무 궁금해요. 이거는 뭐 대단한 방법이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텐베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몇 번 했어요. 네. 아유 뭐 그게 그거죠.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발굴한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못하지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일단 가장 주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 주식이 소외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도 그 주식을 거들떠보지 않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10배가 나기 어렵습니다. 10배가 나려면 이제 아마존이나 알파벳 같은 회사들은 나긴 나는데 모두가 알고 있어도 계속 10배 나잖아요. 그건 아주 희소한 케이스고 1년에도 우리나라에 텐베거가 몇 개씩 나오거든요. 아무리 안 좋은 시장도 나와요. 그런 것들은 아무도 안 보는 기업인데 신규 사업을 잘하는 회사에서 10배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신규 사업의 종류가 뭐여야 되냐면 자본시장 참여자가 좋아할 만한 분위기의 것을 하면 주가 10배 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뭘 좋아할? 지금 너무 약세장이라서 어떤 테마를 좋아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라는 화두가 좀 있었어요. 저는 그 화두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고 예전에는 그 주식들을 많이 팔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메타버스를 지금 예로 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작년 초에 아니면 재작년 말에 어떤 기업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기업의 주가가 막 몇 년 동안 하나도 못 오르고 눌려 있고 뭐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 종목 토론실 들어갔는데 아무 얘기도 없고 뭐 한 6개월에 글 하나 올라온다든지. 근데 그 정도가 소외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열어봤는데 뭐 그냥 스팸 글 있잖아요. 이 대화방으로 오세요. 막 이런 정도밖에 없다든지. 또는 그 기업의 뉴스나 공시가 아주 정해진 거 외엔 없는 거. 공시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외에는 아무 공시도 없고 기자들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공시가 나오건 말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들. 뉴스가 있다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뭐 AI 봇이 발견해가지고 최근에 뭐 순매수 뭐 1위, 뭐 주가 상승률 변동 뭐 이렇습니다. 누가 봐도 로봇가 쓴 그런 기사만
있는 것들 그런 식으로 소외된 기업들은요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회사가 뭐 자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메타버스를 뭐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잘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요. 작년에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위지윅 스튜디오 이런 회사들이 그 전까지는 별로 잘 모르던 일이었는데 그런 새로운 이미지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투자고요. 그만큼 하이 리스크. 네, 하이 리스크죠. 왜냐하면 소외되어 있는데 짱짱한 회사인데 소외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비실비실한 회사라서 소외되어 있었는데 신사업을 추가했는데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신사업 추가 자체가 경영진의 뭔가 꼼수로 주가를 한번 띄워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손해볼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저는 텐베거를 찾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50%, 확실하게 2배 될 수 있는 주식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제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확실하게 2배 이 정도 나는 주식들은 좀 알려진 기업들에서도 많이 나오나요? 그럼요.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 기업들이 리스크가 좀 적은 이유는 원래 돈을 잘 버는 회사들 그리고 업력도 긴 회사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해서 아무 일을 안 해도 물론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만 대단한 걸 안 해도 소비자들이 반드시 반복적으로 그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평소에 보면 너무 훌륭한 기업이에요. 근데 평소에 보면 비싸죠. 다 알고 있으니까 PER 20배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몇 년에 한 번씩 주가가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겪는 때가 있어요. 지금과 같이. 네. 이럴 때 그런 주식 사는 거예요. 사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 3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오니까 반대로 2, 3년에 한 번씩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반토막 나 있는 주식 사놓으면 2배 되고 또 팔았다가 또 기다렸다가 언젠가 약세장이 오면 또 사면 되는 거예요. 또 2배. 근데 이제 못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고 나서 못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금을 계속 소진하고 싶으니까. 예수금 있는 꼴을 못 보니까 떨어질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애매한 걸 자꾸 사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가 나 있으니까 못 팔아 또. 애매한 가격 또는 애매한 기업을 사면 항상 마음은 그래요. 현금보단 낫겠지 뭐. 배당도 주잖아. 뭐 이런 생각인데. 뭐라도 사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역사상 뭐 40년 동안 가장 높은 시국이라면서요. 그래서 뭐 7%, 8%, 9%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금을 거기다 넣었어요. 예수금을. 근데 10% 마이너스나 20% 마이너스나 왕왕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예금에 넣어놓으면 잃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급해가지고 자꾸 쓰려고 하게 되면 사람 마음이 나약해서 벌지를 못하고 저는 제 개인 계좌는 항상 현금이 가득가득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에도 현금이 가득가득 있어요. 있다가 이럴 때 왕창 옮겨서 사요. 그리고 오르면 또 팔고 정말 확실한 거. 확실한 게 아니면 또는 확실한 때가 아니면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하면 돈 언제 벌어요? 부자 언제 돼요? 라고 하지만 2년에 한 번 만약에 그런 주식을 찾아가지고 2배씩 벌면 그러면 8년이면 16배 되거든요. 2배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런 위기가 만약에 5년에 한 번만 온다 하더라도 5년에 종목 하나만 찾아가지고 그런 약세장 한 번만 베팅한다. 근데 2배 벌었다. 그럼 연 복리로 15%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워런 버핏 수준의 수익률이 됩니다. 저 지금 말씀하신 게 갑자기 어떤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 생각이 드는 게 그분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무리 못해도 부동산은 뭐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은 목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까지 예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이 생겼을 때 이제 목돈이 투자를 하는데 딱 봤을 때 이제 전국 한국의 지도를 딱 펴놓고 봤을 때 내가 분명히 그 5천만 원 모으길 때까지는 서울이 예를 들면 쌌어요. 네네. 근데 5천만 원을 모으고 나니까 서울이 비싼 거예요. 다른 지역이 싼 거예요. 그럼 거기다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그럼요. 근데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을 모은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주식이었다면 계속 서울을 샀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싸게 큰 돈을 넣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몇 명 알게 되는데 네. 처음에 어릴 때는 맨날 제가 주식하니까 주식이 짱이야. 뭐 부동산은 뭐 안 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끝에 가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다 비슷한 마인드,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자산만 다른 거더라고요. 아, 네. 진짜 애매한 걸 사면 안 된다는 거
평소에 현금을 쟁여두신다는 거 예,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아까 그 메타버스는 좀 좋게 보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좀 유효한 것이고 혹시 그러면 메타버스와 연관된 암호화폐 쪽 있잖아요. 그런 쪽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을 거니까 메타버스를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메타버스라고 하는 큰 화두는 이 세상에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어떤 회사가 어떤 모양새로 가져와서 어떻게 돈을 벌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투자를 할 때 내가 생각할 그 기업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벌어들일지 알고 그 이익과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할 때만 투자를 해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미래가 오는데 이걸 유튜브에서 하는 건지 옛날에 페이스북 메타가 할 건지 아니면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정말 가상현실을 뭐 만들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뭔지는 알겠는데 자산이라고 하는 게 현금 흐름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메타버스 시대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메타버스를 장악한다고 해볼게요. 그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모두에게 공짜로 풀고 돈을 안 벌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가치가 없는 겁니다. 투자자로서. 근데 암호화폐는 그 자산이 앞으로 어디에 쓰인대 아니면 그러니까 그 가격이 지금보다는 올라야 돼, 내려야 돼는 있는데 그 암호화폐 자체적으로 이 생산해내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가치 산정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안 사는 거죠. 제가 금을 안 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금은 가만히 놔두면 뭐 이쁘긴 하겠지만 걔네가 뭔가 금이 금을 낳는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끝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1년째 하락하고 있잖아요. 아마 상승장도 처음 보셨을 거고 하락장도 처음 보셨을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걸 거고 저도 2008년, 9년 이때 처음 겪었을 때는 어렵고 예측이 안 되고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을 애초에 시작한 이유가 되짚어 보시면 주식을 빼놓고는 앞으로 재테크를 얘기할 수 없겠다. 그리고 평생 주식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일단 돈을 투자해보자라고 하셨을 게 1,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전제, 명제는 바뀌지 않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주식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가 피부로 가까이 느끼면서 다음 상승장을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좀 수익 내는 시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초심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때만 해도 주식 투자 평생 할 거다. 그런 분들이 많았죠. 삼성전자 사서 자식한테까지 물려줄 거다. 카카오 네이버 평생 갈 거다 막 이랬는데 중간에 손절도 많이 하고 시장을 아예 떠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 초심을 되새기는데 이 에이블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1200억 투자가의 마인드 에이블. 그래서 김현준 대표님께서 또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으로서 또 직접 경험으로서 하신 걸 저희한테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라서 인터뷰도 들으시고 책을 읽으시면은 더 많이 좋은 내용들 많이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제목이 에이블인데요. 무슨 뜻이에요? Be able to 할 때.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저는 좀 다른 사람들이 이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실패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더 활활 타오르는 성격이에요. 그래? 그럼 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돈이 없지만 창업을 해보자 라든지 아무것도 가진 스펙은 없지만 취업을 해보자 라든지 그런 일들을 해왔더니 어느 정도 살만해지더라. 그리고 유키즈 온 더 블록 출연할 때도 다들 이제 얼굴 감싸고 도망가기 바쁠 때 손 들어서 나는 출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 출연이 되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이 방송인, 준 방송인으로서의 인생도 생기더라. 네. 해서 저의 이 삶의 삶의 철학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이블에는 네. 좀 어떤 책의 내용들이 담겨 있고 어떤 책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 책은 한 절반 정도는 주식 얘기가 들어있고요. 네. 절반 정도는 저 대학생 때부터 2021년도까지의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책이 408페이지거든요. 그래서 두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네. 근데 절반 정도만 읽어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집어들어 주셔도 될 것 같은 게 꼭 주식을 하는 사람만 봐야 되는 책은 아니거든요. 이 책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취준을 해서 취업한 직장이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일반인으로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창업도 하고 그러다가 방송인이 되는 네. 그런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중에 학생이 아니었던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둘 중에 하나죠.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도 이 책을 집어들었을 때 이렇게 평범한 애도 뭔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이 많아서 추천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대단한 정보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주식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워런 버핏 책, 피터 린치 책 많이 읽어봤는데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수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네.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하라는 대로 저 PER 주식도 사봤는데 안 오르고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하라는 대로 브랜드 가치가 있는 회사를 투자했는데 안 오르고 필립 피셔가 하라는 대로 기술 기업을 분석을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깡통 차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말씀들이 행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제가 실수한 대로 적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를 했지만 실제 내 계좌는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저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빨리빨리 교훈을 얻어 나갈 수 있을 그런 투자책이 또 한 200페이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책에 12년 만에 963%의 수익을 올렸다는 거는 네. 그 대표님으로서 네. 창업을 하신 후에 네. 수익률인가요? 창업을 하기 전부터의 수익률이에요. 그건 2009년부터의 수익률이고요. 저랑 정호성 대표라고 지금 같이 하는 공동 창업자가 있는데 네. 그 친구랑 저랑 이제 같이 포트폴리오를 꾸리기 시작한 게 2009년. 제가 회사 생활을 하긴 했지만 정호성 대표는 이제 혼자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었던 수익률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직장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권고사직은 왜 당하신 거예요? 그 권고사직을 당한 이유들도 책에 담겨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안 듣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사업가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겨내갈 수 있는 인내? 근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회사원은 회사의 주인이 따로 계시잖아요. 주주라든지 대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말을 너무 안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는 그게 마치 대단한 정의인 양 이렇게 막 뻗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저라도 저를 잘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되게 재밌었던 게 투자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또 반 이렇게 실으셨다고 했고 그것도 그런데 대표님의 과거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 회사에서 겪으셨던 일, 네. 그리고 또 최저 시급 받으면서 일하는 사장으로서의 일, 그리고 또 결혼하실 때 내 딸 못 준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우선은 그러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좀 굵직굵직한 거 몇 가지 일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피소드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대학생 때 묻지마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우연히 돈을 벌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냥 갔으면 결과적으로 깡통을 찼을 거예요. 너무 대충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운 좋게 학교의 벽보를 보고 가치투자 동아리라는 데를 들어가서 투자를 쭉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제가 보는 훌륭한 국내 투자자 중에 한 분인 이제 최준철 대표님, 김민국 대표님을 보게 되면서 거기에 무턱대고 이메일을 보내서 네. 나 이런 대학생인데 대학생 중에는 투자를 좀 잘합니다. 해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를 통해서 회사를 잘리게 되고 잘렸을 때
이 잘린 김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원래 사업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장모님께서 그럼 내 딸 못 주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애가 창업한다고 하니까 이 따님을 가지신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그랬겠죠. 그래서 그럼 결혼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타 회사에 이직을 일단 한번 합니다.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펼칠 양 면접을 거짓말로 봐가지고 사실은 결혼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그 회사 들어가서 결혼하고 나서 바로 때려칩니다. 그러고 이제 창업을 했는데 네. 창업한 나이도 어렸고 친구들 같이 했던 공동 창업자들도 어리고 돈이 없어서 4명이서 다 합쳐봤더니 1억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한 20억 정도는 있어야 금융투자업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1억밖에 없으니까 뭐 밥 벌어먹기도 어렵죠. 그래서 월급을 못 받으면서 1년, 50만 원 받으면서 1년, 최저시급 받으면서 6개월 해서 한 2년 반 동안은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제 수익을 꾸준히 내고 올바른 투자 정보들을 책이나 강연이나 이런 리서치 페이퍼들을 돈 주고 팔면서 만들어내서 그 고객들을 기반으로 그분들이 투자해 주시고 출자를 해 주셔서 이제 본격적인 금융 투자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도 가지도 않는 저희 회사 이제 당산동에 위치해 있는데 잘 여의도를 안 가요. 근데 하필 누가 여의도로 불러가지고 여의도에서 걸어 다니던 중간에 유재석 조세호 씨를 만나게 되면서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옹달 책방에까지 출연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짧게 축약한 내용이고 그 중에 이제 재밌는 내용들을 제가 뭐 일종의 동화, 소설처럼 책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소개는 해주셨는데 네. 정말 치열하셨던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치열한 게 힘들다고는 별로 안 느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운용 규모도 있고 회사가 돈도 많이 쌓아놔서 주식시장이 이렇든 제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제가 뭐 못 벌어먹고 살 일은 없어요. 이제 편안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먹고 살 고민은 있었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포부들로 가득 찼다면 지금은 뭘 하더라도 이래도 되고 아님 말고 하는 생각이 좀 더 커지면서 내가 좀 나태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좀 어른이 됐죠. 그러면은 그 주식 투자로 좀 넘어가기 전에 네. 지금 좀 20, 30대 분들 네. 그래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고 미래가 좀 막연하신 분들에게 네. 몇 가지 좀 조언 좀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한 가지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VIP 투자자문이라는 회사를 다닐 때 되게 큰 부자분이 저희 회사 직원으로 입사하신 적이 있어요. 부자인데요? 네. 그 부자가 되신 거는 이제 다른 사업을 하셔서 부자가 되신 거고,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뭘 해봐야지 하는데 투자를 해보기로 그분은 마음을 먹은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분이 공인회계사이시기 때문에 투자를 아예 못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이 시각만 바꾸면 되니까 우리 회사에 이제 들어오셔서 배워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랑 이제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 형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그렇게 물어봐요. 현준아, 너는 주식 왜 해?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어요. 제가 뭔가 생각하고 호기심 가진 거를 결과물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너무 즐거워요. 그래? 또? 그리고 돈도 되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현준아, 너 돈 벌고 싶니? 네, 그럼 당연히 벌고 싶죠.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제 받아들여야 될 말이 나오는데, 현준아, 돈 벌려면 남의 일을 해주면 안 돼. 자기 비즈니스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무나 얘기를 했으면 그런가 보다 했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형님은 제 주변에서 제가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부자였거든요. 제가 20대 중반이었고 그분은 100억이 있다고 하니 지금이야 제가 이제 직업상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 그때는 직업 펀드 매니저인데 100억 부자를 어디서 보겠어요. 그리고 그분도 나이 30대밖에 안 됐고. 그럼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15년 살아보니까 그게 정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게 정답은 아닌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목적이나 가치관이 있으신 분은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 비즈니스를 해라 라는 거 한마디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유퀴즈 온 더 블럭 나간 그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풀 영상을 보시면요. 제가 출연하기 직전의 상황부터 이제 전개가 돼요.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유재석 조세호 씨가 한 분을 인터뷰 끝내고 나서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분의 이제 영상이. 그러니까 한 명을 더 찍어야 되겠다. 여기서라는 이제 직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보면서 찾습니다. 다른 출연할 만한 일반인이 있는지. 그러다 한 명을 딱 찍었어요. 그게 어떤 여성분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오세요. 출연하시겠습니까? 이래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가리면서 일단 얼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고 결국에 고민 조금 하시다가 결국 저 회사 가봐야 돼요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때 저는 옆에서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나 해달라고. 진짜요? 그리고 혹시 이분이 노를 하는 순간 그럼 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손을 계속 흔들고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 드는 걸 참 싫어해요. 누구 할 사람라고 하면 안 해. 뭐 하는 거를 다 같이 해. 군중 심리에 많이 빠져 있어요.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 같이 가. 그리고 밥 먹고 싶은 것도 너 뭐 먹을래? 라고 이제 제가 사장이니까 보통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먹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직원은 없어요. 그냥 옆에 보면서 뭐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회를 반대되는 시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기회의 장인 게 내가 손을 들 용기만 있으면 아무도 손을 안 들기 때문에 너무 큰 기회를 내가 독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과연 내가 시도는 해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진취적으로 뭔가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근데 사실은 그 목적, 열매가 사실 멀리 있지 않다. 그런 자세를 가져보시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게 제 가치관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일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손들지 않는 세상에서 손을 드는 사람. 그러면 꿀 빨 수 있다. 네. 혹시 그 책에 보니까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그 좌우명이 나오시더라고요. 좌우명 두 가지? 그것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하나는 정도고요. 발을정의 길도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일신우일신. 하루하루 나를 새롭게 한다. 와, 일신우일신은 저도 이 책상에 붙어 있는 단어. 제가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성격인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꼼수 피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성격상 부끄러워 뭔가. 내가 좀 안 되더라도 그냥 당당하게 정직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MBTI 같은 것 같고 일신우일신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싶어가지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분야인데 이게 여러분들 일신우일신이라고 하면 뭐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저는 딱 하나만 고쳐도 된다. 어제 대비 오늘.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딱 한 가지만 배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사람 안 싫어하기로 유명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모두 좋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아무리 누가 A라는 사람을 아무리 다 싫어한다 하더라도 A도 장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 장점만 배우면 되지 다른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험담하는 사람. 남의 험담하는 사람은 아마도 본인이 뭔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김현준한테도 장점이 있고 이윤구 이사님한테도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씩만 배우면서 어제보다 나은 거. 내가 어제 예를 들어서 뭔가 나는 이제 7시에 출근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꾸준히 지키고 그럼 내일 돼서 그럼 나 6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부터는 책을 10쪽씩만 읽고 출근해야지 그럼 그 하나하나씩 지켜가다 보면 뭔가 나아지는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의 자세 그리고 어떤 내가 이룩하고 싶은 것들을 한 보라도 후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되게 어린 나이시잖아요. 그 실제로 30대입니다. 책을 보시면 몇 년생인지도 나오긴 하는데 모르신데도 굉장히 무게감 있으신 것 같아요. 대표셔고 또 금액을 워낙 큰 금액을 좀 굴리다 보니까. 아니요. 제가 책에 썼지만 아까 이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과장하는 걸 좋아해요. 책에도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감을 잡는 척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책에 보니까 이게 그 김현준 대표님의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주식 분야로만 좀 이렇게
부각이 되고 또 투자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종목 소개나 이런 것들 기업 소개나 공부를 하는 법 이런 것들을 소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에만 조금 포커싱이 돼 있었는데 이번 책을 통해서 좀 인간 김현준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투자자로 완성이 되려면 또 인간으로서도 그런 삶의 철학 같은 게 또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감사합니다.